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가운데 오늘 특검팀의 구형량이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결심 공판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되는 마지막 공판 기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오전에 서증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 측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심시간 때문에 이제 잠시 휴전기를 거친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의견 진술 마무리하고 특히 이제 피고인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또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한 5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오늘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좀 관심 집중되는 건 검찰에서 구형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있을 그런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릴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요. 이 내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이석기 전 의원의 이 내란 선동 혐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징역 9년이 내려졌던 바가 있는데 예. 이 내란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특히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이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요. 검찰이 이 관련된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 상향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예. 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담했다기보다는 말리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방조했다고 본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좀 달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이 법정형 그대로 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위증한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CCTV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문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헌재에서 위증을 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는데 진술을 오히려 번복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예. 증거가 분명함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어찌 보자면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일단 위증 부분을 인정했다고 해도 지금 중요한 가장 또 형량이 높게 구성된 부분은 이 내란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했는가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토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중요 임무를 담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차이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어떤 자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시하고 진두지휘했던 상황들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가 쉽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상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말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부분을 놓고 한덕수 총리가 언제
언제 일단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어느 정도 말리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특검에서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건들을 사전에 확인해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예.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요 인물을 종사했다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논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가 결과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걸 어느 정도까지 행위로서 포섭할 것인지가 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이제 내년 1월 중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를 좀 전망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이제 내란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공판이 종료가 되고요. 선고도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죄를 방조했는지 아니면 내란죄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는지를 판단하려면 1차적으로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그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만약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그 해당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가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담의 정도가 좀 덜하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 만약 실제로 유죄가 판단이 되고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면 다른 관련자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재판 1심 판단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현 시점에서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 상방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보자면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은 어렵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의혹을 이제 좀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같은 부분 이미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들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예.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를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특히 그 당시가 지난해 5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에 본인의 수사 관련 기록이라던가 다른 이전 영부인들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 내용을 보냈다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던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이미 사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압수수색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 싶고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청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가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개시가 막 되고 있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내일 수사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내 수사를 잘 봐달라고 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그러니까 진행을 독려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예. 지금 특검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 전후의 문자 내용의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혹시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무마하려고 하고 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청탁, 부탁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런 청탁 상황들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내란 특검에서도 결국 이 12.3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였는가,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 수사에 대한 진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역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까지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의 어떤 인사가 단행된 측면이라던가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챙긴 그런 부분들 역시도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접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은 비상계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12.3 비상계엄에 임박해서 당시의 전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경고형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데 내란 특검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국정원장을 다시 조사를 함으로써 결국 그 전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는 측면,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워낙 여러 사람들의 지금 진술 증언들이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3대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앞뒀습니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의 경우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최상병 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었다라는 부분이 예. 좀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10차례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 한 명만 받아들임으로써 뭐 영장이 90% 기각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장의 발부는 지금 현재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다룬 것이지 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뭐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예. 다만 이제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 최상병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결국 이 VIP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때문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얼개인데요. 적어도 여러 차례 조사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VIP의 경로설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의 연결고리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예.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는 건 왜 그럼 경로를 하였는가, 어떤 청탁 때문에 경로를 하였는가 그 부분은 특검 측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어떤 청탁 때문에 이런 외압이 발생을 한 것인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외압이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내란 재판이 좀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 이제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석방이 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구속 기한을 앞두고 보석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석방을 해주기보다는 적어도 보석을 인용해 줌으로써 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집에서만 거주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석방이 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이 예.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기소가 되고 그 재판에서 또 이제 구속이 필요성이 입증이 된다면 예. 구속 기한이 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